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PC 품질 보증 수표였던 인텔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인텔은 40년가량 CPU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텔은 최고였죠.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케팅 캠페인은 PC 시장에서 인텔 CPU를 품질 보증 수표로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인텔은 PC용 CPU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짝을 이루는 윈텔 동맹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죠.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품질도 좋았기 때문이고요. 1997년 인텔은 33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면서 명시상부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인텔 왕국은 급격히 저물고 있습니다. 인텔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소니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니는 일본의, 인텔은 미국의 간판 기업인데, 소니의 경우 2010년대부터 조 단위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미래가 없다, 망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추락했다가 지금은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며 날아오르고 있는데, 같은 시기 인텔은 희망 찾고 잘 나갔고 계속해서 시장을 평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후발주자들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즉 매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게 퀄컴의 인텔 인수설이죠. 한때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던 인텔은 어쩌다 몰락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일단 과거부터 좀 짤막하게 보고 가보죠. 1956년 트랜지스터 효과 발견과 반도체 연구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윌리엄 쇼클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하다, 두각을 보인다 싶은 박사 8명을 모아서 반도체 연구와 개발을 했는데, 윌리엄 쇼클리 성격이 좀 그랬습니다. 결국 갈등을 겪다가 1년 뒤인 1957년에 8명 전부 나가버렸죠. 꽤 유명한 배신자 8인 사건입니다. 뭐 따로따로 나가서 각자 다른 회사에 갔다면 배신자로 안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8명이 함께 회사를 차렸거든요.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입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개발한 트랜지스터는 단숨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모스펫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승승장구했죠. 모스펫은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의 약자인데, 현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자 인간이 만든 생산품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다만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벨 연구소의 모하메드 아탈라 박사와 강대원 박사가 개발했죠. 실제로 미국 특허를 보면 발명자가 강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어찌되었든 정작 벨 연구소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상용화를 시도해서 성공시키면서 1966년 단숨에 반도체 업계 2위까지 올라섰죠. 매출상으로 많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진짜 매출만이었습니다. 1967년 적자로 전환되면서 투자해줬던 본사와 갈등이 생겼고 8명의 배신자도 결국 모두 회사를 또 떠나게 되죠. 그리고 8명의 배신자 중 2명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1968년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게 인텔이죠. 인텔은 설립할 때부터 기대를 받았습니다. 배신자로도 유명했지만 앞서 나왔듯 성과를 보여주었으니까요. 250만 달러를 투자받은 둘은 바로 제품 개발에 돌입했고 2년 뒤 1킬로비트 D램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죠. 시장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인텔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82.9%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일본 기업들이 따라오고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적자는 고사하고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위기에 닥쳤죠. 인텔은 언제 끝날지 모를 치킨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텔의 전성기는 CPU에서 찾아왔거든요. 1980년대 당시 글로벌 PC 시장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제일 잘 사는 미국에서조차 10가구 중 1가구가 PC를 살까 말까 한 상황이었거든요. 즉 CPU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믿었죠. 집집마다 PC가 놓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상이 맞았습니다. IBM PC에 인텔의 CPU 8088이 채택되면서 인텔은 날아오르기 시작했죠. 세계 최고의 CPU 회사로 자리를 잡았고 때마침 PC 보급이 세계화되면서 시장도 말도 안 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PC가 놓였고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시장은 더 커졌죠. PC의 CPU는 인텔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서론에서도 나왔듯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케팅도 먹혀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윈텔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성장과 점유율을 기록했죠. 여기다 펜티엄 시리즈의 성공으로 고성능 CPU 시장까지 장악했습니다. 다수의 CPU가 필요한 서버용 컴퓨터 산업도 성장했는데 당시 인텔의 지배율은 거의 100%였죠.
있었죠. 집과 사무실 그 어디를 가도 인텔이 존재했습니다.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위상을 상징하는 간판 기업이 되었고 무슨 짓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인텔이 지은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일단 기회를 전부 놓쳤습니다. 2005년 실리콘밸리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신생기업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는데 GPU가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하던 거 잘하면 되지 굳이라는 생각과 비싸다라고 생각해 무산되었죠. 이 시기에 AI라니 얼마나 걸릴 줄 알고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CPU만으로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쭉 유지해 나갈 자신감이 있었죠. 이때 놓친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젠슨 왕의 개인 자산으로 인텔의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2017년에는 오픈 AI에 투자할 기회도 있었지만 놓쳤고요. 근데 뭐 인수나 투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건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지만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인텔이 자신들을 너무 믿었던 건지 변화와 대응에 미흡했다는 것이죠. 2000년대 후반 아이폰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이 세계를 지배하고 PC에서 모바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여전히 PC에 아니 CPU에 집중하고 있었죠. 컴퓨터에는 CPU가 들어가고 모바일 기기에는 AP가 들어가는데 AP는 쉽게 말해서 CPU를 포함해 스마트폰에 필요한 다른 부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집약체 같은 느낌입니다. 심지어 2006년 스티브 잡스가 인텔에게 곧 이런 제품을 만들 건데 여기에 쓸 칩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제안했지만 인텔은 거절했죠.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텔은 아예 밀려났고 퀄컴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인텔은 뒤늦게 연구개발에 돌입했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였죠. 2016년에는 아예 모바일 프로세서 사업을 접었고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해내는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위상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돈 잘 벌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바일 때문에 PC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만 해도 PC 시장은 계속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가 인텔의 핵심 사업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인텔을 떠받치는 기술은 누가 뭐래도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CPU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죠.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존심이기도 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굳건했던 인텔의 기술력은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기업이 삼성전자와 TSMC죠. 삼성과 TSMC 두 파운드리 회사는 일체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반도체를 더 잘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하우와 신기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갔지만 인텔은 설계, 제조까지 전부 다 하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가 뒤처지게 되었죠.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들어서 집중도 하고 수주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후발주자에다가 기술도 못 따라갔습니다. 2018년에 부진으로 철수했다가 2021년 다시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2023년에는 아예 자회사로 독립까지 시켰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적자를 벗어난 적도 없고요. 여기다 2017년 AMD에서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CPU에서도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PC보다 압도적이었던 서버용 CPU 시장도 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2024년 기준 전체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60%까지 밀려났고 AMD는 36.4%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전망도 AMD에게 더 웃어준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힘든데 2020년 애플이 찾아와서는 이제 너희 CPU 필요 없어라고까지 해버리죠. 애플엠에게는 인텔 CPU가 쓰이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전부터 증권가에서는 인텔이 부진이다, 추락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CPU는 인텔이 좋지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플과의 결별 소식이 대서특필되면서 인텔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 회사 내부도 제대로 돌아갔을 리 없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CEO를 했던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시절이 특히 인텔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시기로 거론되는데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 실적에 집중한 전략을 취했거든요. 즉 비용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쓸데없는데 쓰는 돈을 줄인 비용 절감이라면 문제 없었겠죠. 전체 인력의 11%를 정리해고 한 게 가장 대표적인데 상당수가 핵심 연구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AMD로 갔죠. 유능한 개발자일수록 조직 분위기가 나빠지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납니다. 같이 일하던 유능한 사람들이 옮겼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현직자 관점에서 보니 인텔보다 다른 곳이 전망이 더 좋다네요. 바로 나가죠. 심지어 선택과 집중에도 실패했습니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오픈AI 같이 원래 잘하던 것과도 관련 있는 대박 회사들은 다 거절하고 2014년부터 갑자기 웨어러블 기업인 베이시스를 인수하고 스마트워치 시장에 도전했다가 2년 만에 접었죠. 사물인터넷 IoT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요. 심지어 2018년에는 CPU 게이트라고 불리는 IT계 최대 보안 이슈가 터지면서 인텔의 위기를 불러왔는데 크르자니치를 비롯한 인텔의 고위직들이 터지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일까지 나왔죠. 여기다 사내 금지인데 직원과 불륜을 한 것까지 들키면서 사임되었고요. 구글이 인텔에 수개월 전부터 이를 통보했으나 인텔 측에서 무시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인텔의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 구경을 했죠. CFO 출신의 밥스완이 CEO를 맡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했고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텔은 2021년 팻 갤싱어를 CEO로 선임했죠. 1979년부터 인텔에서 일한 엔지니어로 이제 진짜 인텔이 마음을 잡은 건가 하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후 13세대, 14세대 코어 CPU를 출시하며 반격을 하려는 듯 보였죠. 근데 발열 이슈가 터져버립니다. 인텔은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쉬운 방법을 택했거든요. 전압과 전력 소비를 높여 클럭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 발열과 전력 소모가 심해졌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더니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죠. 진짜 문제는 인텔의 대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우리 잘못이 아니다, 메인보드나 GPU 잘못이다라며 부정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CPU 잘못인 게 밝혀지자 CPU 성능을 저하시키는 패치를 배포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리콜은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개발사들조차 안정성 문제로 인텔 CPU 사용을 자제하라고 공고하면서 오랫동안 쌓은 신뢰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버렸죠. 기술 경쟁력 저하, 신사업 실패, 핵심 인원들의 이탈, 브랜드 가치 훼손,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터졌는데 재무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 가뜩이나 점유율도 떨어졌는데 PC 시장도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 대비 2022년 한 해에만 50% 넘게 주식이 폭락했죠. 크르자니치 시절에는 비용 절감 때문에 인원을 감축했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2년 말 전체 15%인 15,000명 해고를 발표하고 배당도 중단했죠.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떨어졌고 2023년에는 분기 적자까지 내게 됩니다. 결국 자산 매각과 더불어 15,000명을 추가 해고한다는 발표와 배당금 완전 폐지까지 공식화했죠. 인텔은 순식간에 가라앉는 배가 되었고 악순환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은 CPU보다 GPU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했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석권했죠. 뒤늦게 AI 전용 칩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반도체 왕국을 세우고 CPU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인텔은 현재 몰락했다는 말을 들으며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퀄컴보다 인텔이 많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즉 진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안 좋게 평가된다는 점인데 그래도 아예 망했다는 아닙니다. 몰락이라는 게 과거의 위상을 전부 다 잃었다는 말이지 당장 망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CEO인 갤싱어는 인텔의 재정 회복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솔직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인텔 스스로도 지금 당장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이든 뭐든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아직 기회가 다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과연 인텔은 이대로 몰락을 넘어 역사가 될지 아니면 소니처럼 부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인텔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